자, 나오셨습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강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 처음 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선택 과목 출발하는 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선택 과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강의 계획서 오늘 OT니까 강의 계획서 잠깐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보시면요. 강의 일정 보시면 오늘이 3월 13일입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총 9회 진행됩니다. 원래 알다시피 월, 화, 목, 금 이렇게 진행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설명드렸죠. 이틀하고 시험 보고 이틀하고 시험 볼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드리고자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강의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대신에 하루를 쉬는 대신에 하루 수업을 4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요.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순환은 우리 기본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사 한 판 꼭 지참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 3페이지에 강의 진도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강의 진도표 보시면요. 일단은 총 9회차로 진행을 해요. 총 9회차로. 보강 없이 9회차로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나 좀 부족하면 한 번 정도 역시 보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27일 날 끝이 아니라 28일 날 끝이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일 날 끝나는데 27일 날 끝나면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9회차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하면 한 10회차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영조직론은 1순환 때는 공부 순서가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인사 때는 경영조직론 0순환 때는 처음부터 쭉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순환은 조직부터 들어갑니다.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조직론의 3차원 뭡니까? 개인 차원, 그 다음에 집단 차원, 그 다음에 조직 차원이잖아요. 이 중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조직을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0순환 때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순환은 조직 차원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다 볼 거예요. 보는데 제가 좀 더 힘을 싣는 곳이 어디냐면 조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차원을 조금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차원은 대략 한 3회차에서 4회차에 걸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3회, 3회, 3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조직은 한 3, 4회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랑 마찬가지로 시험은 이틀에 한 번씩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개강을 했으니까 목, 금 수업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항상 시험은 우리가 수업한 데까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4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하는 걸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이네요. 한번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부터 진행을 할 거냐면요. 어디부터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 페이지,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3권을 가져오셨나요? 1권을 가져오셨나요? 오케이. 맞아요. 1권. 분책 안 한 친구들은 그냥 통으로 갖고 있으면 되고 분책한 친구들은 1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1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권. 촬영자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계속 서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뭐 했나요, 여러분? 2시에 끝나고? 시험 봤을 거고. 그리고 공부 좀 했어요? 조금? 저도 공부했어요. 저도 내일 수업 준비한다고. 요새 수업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지금 잠깐 쉴 때 좀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 좀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물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수업 준비 또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한 번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들어가는 거랑 안 하고 들어가는 거랑 수업에서 매끄러운 정도가 완전 달라요. 물론 이건 약간 여러분들은 아마 구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 약간 장인 정신으로 그 강의를 좀 하려고 좀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의 하나하나를 약간 제 생각은 그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야겠다, 걸작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늘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강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랑 안 하고 들어가는 거랑 매끄러운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해요. 그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보고 그 다음 뭘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게 넘어가면 되게 끝나고 나면 뿌듯해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면 끝나고 난 뒤에 뭔가 찝찝해. 아, 오늘 뭔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오늘은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내일 것까지.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경영 조직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들어갈 건데요. 뭐 개관 이런 건 좀 빼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면. 자, 개관에 이걸 들어갈 겁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인간관 이건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선영이는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제가 딱 맞춰서 해놨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인간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관. 아마 인사는 없을 거야. 그래서 인사는 안 봐도 돼. 인사는 안 봐도 돼. 자, 인간관부터 보겠습니다. 인사 그 친구들은 그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면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인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 요거는 사실 우리가 경영 조직론의 역사를 먼저 공부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경영 조직론의 일종의 전제가 되는 주제라서 한번 파악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은 크게 3차원이 있어요. 고전적 접근법과 인간관계론 접근법과 현대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때 고전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인간관이 뭐냐면 경제적 인간관이고 두 번째 인간관계론에서는 사회적 인간관이 있고 마지막으로 현대적 접근법에서는 샤인의 복합 인간관과 자아실현 인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 뭐냐? 자, 봐요. 경제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일단 바라봅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 존재로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돈이 되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지.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 돈이 되지 않으면 뭘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봐봐.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존재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길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행위는 굉장히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행동을 하냐? 바로 돈에 의해서 혹은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유발된다라는 게 경제적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대표적 이론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런 것들.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여러분들 봐봐. 조금 이따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이 경제적 유인책에 의해서 동기 유발되는구나라는 게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간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 부소품화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시킨 거를 잘하면 돈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돈에 혹은 경제적 유인책에 의해서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고전적 접근법이에요. 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인간이 너무 이런 경제적 유인책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인간관계론의 사회적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동기부여되냐면요. 바로 인간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게 인간관계론에 해당되는 사회적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해당되는 거 나중에 메이오의 호손 공장 실험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인간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 호손 공장의 호손 공장 실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고 그다음 뭐지? 비공식 집단. 그 모든 게 전부 다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간에 깔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은 저변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본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회적 동물로. 그러다가 이제 점차 그 경영 조직론이 발전해 가면서
인간을 현대적 접근법에서는 인간을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조화롭게 바라봅니다. 그 두 개를 조화롭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인간을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이성적 존재로 바라보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모티베이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복합 인간관과 자아 실현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경제적 인간관, 경제적 유인책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 두 번째,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접근법은 저 두 개를 합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볼게요. 인간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사람의 본성이나 행동 방식을 도대체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인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경제적 인간관이 있네요. 경제적 인간관. 봅시다. 경제적 인간관 또는 경제인 가설은 사람의 행동을 효용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은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어떻게든 줄이고 그다음 수익은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결국 거시적 차원의 문제도 개인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고 조직은 단순히 구성원들의 힘, 혹은 잠깐만 구성원들의 힘이 아니라 뭐지? 왜 힘이지? 구성원들의 왜 힘이죠? 국민의 힘, 그렇죠? 구성원들의 힘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과 같다. 왜 여기 힘이지? 그럼 여러분도 힘이라고 되어 있나요? 합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왜 나는 여기 힘이지? 그렇죠. 구성원들의 합입니다. 합. 됐습니다. 구성원들의 힘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과 같다는 사회 명목록 입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개인의 한 명 한 명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폐쇄적 시스템에서 인간관이에요. 이제 폐쇄적 시스템을 배울 겁니다. 하나 적어놓을까? 뭡니까? 이런 거죠. 그 경제적 인간관의 가장 핵심은 1+1은 뭐죠? 귀요미가 아니라, 미안해요. 미안해. 너무 옛날 거다. 미안해. 자, 1+1은 뭡니까? 2죠, 2. 그렇죠? 그러니까 1+1은 반드시 2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1이 2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 1+1을 했을 때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왜? 너무 했나? 귀요미? 여러분들 스터디하면 이런 게 나오잖아. 스터디원들 잘 만나면 되게 시너지 효과가 좋아서 솔직히 스터디원들이 합이 맞으면 이렇게 더 폭발적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그 스터디원들 잘못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잘못 발휘돼서 완전 폭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 인간관은 그냥 단순히 개인이 한 명 한 명이 잘 관리되면 그 관리된 전체도 관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정 한번 볼까요? 나와 있네요. 인간은 경제적 유인, 이게 쉽게 말해서 돈이죠. 인간은 돈에 대해서만 동기부여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필요 없어요.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 감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오히려 방해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부품화시키는 거죠. 기계화. 왜? 감정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적어놓죠. 고전 조직 이론, 거래 비용 이론, 대리 이론. 관련 이론에 적어놓으세요. 그 촬영자분은 저를 많이 찍어주실 필요 없어요. 여기를 항상 좀 많이 비춰주세요. 알겠죠? 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좀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좀 숨고 요거를 위주로 제가 필요하면 이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프레임으로 들어갈 테니까 됐습니다. 관련 이론.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판점이 많죠. 비판점이 많죠.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보시면 비판점은 첫 번째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다라는 거.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 말고도 다른 거에도 많이 동기부여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인간의 협력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되는 것만 행동을 한다면 인간이 걸어다니는 할머니가 짐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행동은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인간관 뭐라고? 경제적 인간관. 오케이.
주로 어느 시점에 나온 이론들의 기본 가정이다? 고전적 조직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사회적 인간관. 자, 들어가 보죠. 사회적 인간관 또는 사회인 관점은 인간의 행동이 그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이나 각종 환경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회인 관점에 의하면 집단은 단순히 개인들의 합의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 실제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까 전이랑 좀 다르네요. 아까 전에 1 더하기 1은 뭐였습니까? 2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1 더하기 1은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잘 만나면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한번 볼게요. 자, 뭡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은 사회적 욕구와 타인과의 일체감을 통해서 동기부여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경제적 인간관은 뭐였습니까? 돈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면 그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자는 그래서 개인적 유인보다는 집단적 유인을 제공할 때 동기부여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 소속감 이런 것들을 줬을 때 훨씬 더 동기부여 된다는 겁니다. 관련 이론 적어놓읍시다. 인간관계론, 제도화 이론, 네트워크 이론 다 배울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우리 조직론 공부하는 친구들은 오늘 지금부터 배울 경영 조직론의 역사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사실 역대 시험에서 딱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어요. 한 번인가 두 번. 비교적 최근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조직론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경영 조직론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좀 어려워요. 조직론 이론이. 제가 오늘 쉽게 설명 잘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옵시다. 자, 여러분 사회적 인간관의 시사점과 비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동기부여된다는 점을 무시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뭡니까? 샤워를 하려고 해. 완전 이제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뜨거운 물로 틀었어. 근데 여러분들 뜨거운 물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찬물이 나오지.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 뜨거운 물이 엄청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뜨거워 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또 완전 찬물로 돌리는 거야. 완전 찬물이 또 계속 이러다 뜨거운 물로 하다 갑자기 찬물이 너무 나오면 또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돌리죠. 똑같은 거야. 뭐냐? 고전적 인간관에서 인간에게 돈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는 점을 너무 강조했다면 이제 이걸 좀 적당히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과 관련된 걸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돌린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은 필요 없다. 오로지 뭐만 있으면 된다? 인간 관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기존의 뭡니까? 경제적 유인책에 대해서 너무 또 경시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돈에 의해서도 뭐가 됩니까? 동기부여 됩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그런 걸 경시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샤인의 인간관이 나오는 겁니다. 복합 인간관. 여러 인간관을 조화시킨 인간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짬뽕시킨 거죠. 이게 모든 현대적 이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돈에 의해서도 동기유발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의해서도 동기유발되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동기유발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복합인은 여기 있네. 복합인은 경제인과 사회인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간 유형을 말합니다. 앞쪽에서 설명한 인간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합인에서는 인간은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동기는 상황과 역할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다양한 어떤 영향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근대적 이론, 현대적 이론은 전부 다 샤인의 복합인과 그리고 또 하나 자아실현인이라는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인은 뭡니까? 인간은 돈에 의해서 동기유발되기도 하고 없어? 미안해. 미안해. 준 줄 알았는데. 이거 몇 페이지야? 왜 거기 봐요? 미안해. 주다 말았네. 자, 인간은 돈에 의해서 동기유발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의해서 동기유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스스로 동기유발되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 거야. 그렇지? 근데 왜 일찍 일어나? 안 일어나나? 왜 일찍 일어나?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재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티베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네요. 자율적으로 자기 통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인간관이 뭡니까? 자아실현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 고전적 그 경영 조직론의 근간이 되었던 인간관이 뭡니까? 경제인 인간관, 그렇죠? 경제인 가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다음 인간관계에서 좀 중요했던 게 뭐죠? 사회적 인간관, 그쵸?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대적 이론들의 베이스가 된 게 뭡니까? 복합인과 자아실현입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걸 이제 근간에 깔고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요 정도만. 됐죠? 끝. 자, 경영조직론 개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기 때 다 했던 거라서. 그리고 시험에 안 나와요. 연기 때 하고 일기 때도 중요하면 했을 텐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조직론을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판사 한 판 펼쳐놓고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저한테 연기 수업 안 들었던 친구 있나요? 연기 수업 안 들은 친구. 아, 안 들었구나.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다른 쌤한테 연기 수업 들었어요? 그럼 그건 알고 있지. 조직론은 개인 차원, 개인이 모인 집단 차원, 그다음 뭐 있어요? 그다음에 집단이 모인 조직 차원. 요렇게 있는 거. 요거는 알고 있죠? 그래.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됩니다. 나중에 할 때 한번 도입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인사하는 친구도 같이 들으면 됩니다. 스타트. 이제 시작합시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조직론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요. 바로 이게 19세기 말 비효율적 경영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어떤 식으로 경영이 이루어졌냐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원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일하는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럼 내 아는 사람이면 먼저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아서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충 보고 너 여기 그러다가 저 못하겠어요. 그럼 너 이쪽에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뭡니까? 주먹구구식의 경영 행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19세기 말의 비효율적 경영을 다른 말로 표류 경영, 다른 말로 배회 경영이라고 합니다. 왜 표류 경영입니까? 여러분 배가 표류하면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대충 하는 거야. 그래서 표류 경영.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배회한다 그러잖아. 그치? 여러분 배회하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둘 다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배회 경영, 표류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4명의 천재가 등장합니다. 4명의 천재가 어디에서 등장하냐? 첫 번째, 미국에서 등장하고 두 번째, 프랑스에서 등장하고 세 번째, 독일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테일러라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본인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천재는 어디에 있어도 뛰어나게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낭중지추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놔도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자성어였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약간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버지가 항상 나중에 내가 너한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낭중지추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천재는 어디 있으나 드러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돈입니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요. 굉장히 그 일반 농민들한테 과거 제도가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노비는 못하지만 일반 농민들한테도 과거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거의 응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생업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매일 낮 동안 뭐 해야 돼? 계속 일해야 돼.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주경야독이란 말이 있는데 개뿔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공부해봐라. 그래. 해? 안 해. 힘들어서 자.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하는 사람 대단하죠. 없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테일러도 똑같아요. 그 뛰어난 사람이 원래는 뭐 하고 싶었냐면요. 테일러한테 넌 뭐 하고 싶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테일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원래 변호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서 거기에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걸 자기는 꿈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집안이 너무 힘들고 또 중요한 게 이 당시만 해도 이 19세기 말만 해도
베이비 부머 이런 게 좀 심했던 곳이어서 보통 부모님이 자식을 한 명 안 낳아요. 한두 명 안 낳아요. 몇 명 놓습니까? 막 4명, 5명, 6명 이렇게 놓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당시에 테일러도 장남으로서 밑에 동생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처지여서 그래서 부모님도 권유를 합니다. 테일러야, 너 들어가서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테일러는 또 성품이 괜찮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제 그 동생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테일러가 공장에 들어갔을 때는 높은 직급으로 들어갔을까? 낮은 직급으로 들어갔을까? 당연히 낮은 직급으로 들어갔죠. 뭐 없는 집의 자식인데 뭘 높은 것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이야기했듯이 천재는 어딜 가나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장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웬걸 그 천재 눈에 공장을 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도그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당시 어떻게 경영이 이루어졌습니까? 비효율적으로 너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테일러는 이렇게 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테일러식의 과학적 관리법을 이때부터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일을 최대한 전문화시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문화는 아담 스미스의 분업, 국부론에 나왔던 분업을 더욱더 세분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업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쌀도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어야 된다면 이걸 쌀 만드는 사람과 그다음 옷 만드는 사람을 분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분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옷 만드는 과정을 다시 또 분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깁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거기다 고무줄 넣는 사람, 그 다음 마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공정을 더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배치를 해서 그 일에만 집중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직무 전문화라고 합니다. 없네요. 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직무 전문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는 직무 전문화를 일단 첫 번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직무 전문화를 할 때 이때 인간을 어떤 식으로 직무에 맞추기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일종의 기계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자, 봐요. 테일러가 공장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일하는 행동 반경이나 일하는 시간을 보니까 너무 제각각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품의 품질을 최대로 균일하게 나오려면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작업 시간을 표준화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망치질을 하는 공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망치질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이 행동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피해를 주는 과정에서 그 작업의 어떤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는 최초로 한 게 뭐냐면 동작 연구를 통해서 뭘 찾아내냐? 표준 동작을 찾아냅니다. 즉 망치를 때려야 되는 공정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가장 표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는 아주 구체적으로 망치를 들어서 90도로 올려서 90도로 내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게 뭐냐? 동작 연구를 통한 표준 동작을 뽑아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뽑아내냐면요. 자, 표준 동작을 뽑아냈어. 그런데 표준 동작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그 망치질을 하는 시간 속도가 제각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막 빨리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느긋해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공장에서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이 공정에서 그 다음 공정 넘어갈 때 제품이 균일한 속도로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어떤 공정은 놀고 있고 어떤 공정은 병목 공정이 생겨서 막 그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제품이 균일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뭘 찾냐? 작업 시간 연구를 통해서 표준 작업 시간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표준 행동과 표준 작업 시간을 합쳐서 1일 과업 표준량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자, 봐. 예를 들어서 90도를 들어서 90도로 치는데 이렇게 칠 때 몇 분마다 얼마마다 한 번씩 쳐라? 1초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쳐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분에 한 번씩 쳐라. 1분 너무 길다. 1초에 한 번씩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여러분들 봐. 하루에 몇 시간 일하지?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다 곱하기 60 하면 분위로 바뀔 거고 거기다 곱하기 60 하면 초로 바뀌겠네. 그렇죠? 그럼 8 곱하기 60 곱하기 60 한 것만큼 하루에 뭐 하면 돼요? 망치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표준 과업이에요. 이게 표준 과업. 그러면 이때 테일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방금 배웠네. 이런 고전적 관리론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인간관이 뭐라고? 경제인 인간관. 그렇죠. 경제인 인간관은
어디에 인간이 동기부여된다? 그렇지, 돈에 동기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이렇게 사람의 모든 것들을 기계화시키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망치질의 표준가업을 이상한 사람한테는 고율의 임금을 주고 그것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저율의 임금을 주는 거죠. 이거 우리 인사에서 배웠네. 뭐였습니까? 테일러의 차별 성과급제.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개인 성과급제에서 배웠죠. 개인 성과급제에서 첫 번째 단순 성과급제가 있었고 두 번째 복률 성과급제가 있었잖아. 그 중에 최초의 복률 성과급제가 누구였습니까? 테일러식.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지? 메리크식, 세 번째가 리틀식. 그렇죠. 그리고 이 개인 성과급제와 시간급제를 합친 게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할증급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로완식, 간트식, 뭐 했던 할시식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그래서 바로 그때 복률 성과급제의 첫 번째 나왔던 테일러가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과거에 그 표류 경영 때는 사람을 어떻게 뽑았다 그랬지? 아무 때나 정실 인사에서 막 뽑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테일러는 어떻게 하냐? 과학적으로 사람을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에 딱 핏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딱 뽑아서 정확하게 뭡니까? PJ fit 하는 거죠. person과 잡을 fit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딱 갖다 놨더니 정확하게 그 직무에 맞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사람을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봐. 직무를 잘게 쪼개잖아. 그럼 사람이 일단 많이 필요할까요? 그치? 그러면 직무를 잘게 쪼개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을 뭐 할 사람이 필요하죠? 위에서? 그렇지. 관리 감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19세기 말에 비효율적 경영일 때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한 명의 감독자가 공장 전체를 관리 감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비효율적이더라. 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한 명의 관리 감독자가 이 모든 공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관리 감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정확한 관리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능별로 감독자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느질하는 공정이 있다면 그 공정에만 누굴 두냐? 그 전문 감독관을 한 명 두고요. 그 다음에 망치질하는 공정이 있으면 거기에만 특화된 누굽니까? 감독자를 배치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기능식 직장제도라고 합니다. 기능식 직장제도라 그래요. 직능별 조직을 고안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는 오늘날 테일러가 이 개발한 기능식 직장제도는 오늘날에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구를 보면요. 야구의 가장 총 감독자가 누구죠? 그게 야구의 감독이죠. 감독.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감독이 모든 선수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코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 있죠. 타격 코치. 그렇죠? 그 다음에 투수 코치, 그 다음에 수비 코치, 그 다음에 주루 코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거기에 각각 맞는 감독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지금 형태가 기능식 직장제도가 이게 발전해서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을 코칭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어떨까? 좀 더 전문화되겠죠. 그러니까 더 밀착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람을 굉장히 옥죄는 거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서 물샐 틈 없이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사람을 굉장히 옥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테일러가 이 당시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고안된 거지 애초부터 사람을 굉장히 옥죄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설명을 했고요. 자, 그걸 다시 기본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우선 여러분 19세기 말에 무슨 경영? 표류 경영, 배회 경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류 경영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적어 놓읍시다. 표류 관리. 원칙이 없이 사람을 뽑았고요. 원칙 없이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작업 조건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업을 유발했어요. 무원칙적 채용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 다 뽑는 거죠. 그냥. 그다음에 무원칙적 보상. 그냥 뭐 기분 좋으면 좀 더 주고 뭐 기분 나쁘면 적게 주고. 작업 조건도 표준화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태업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안 해?
왜요? 뭐 기준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표류 관리, 표류 경영에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뭐가 딱 등장하냐? 고전적 접근법이 등장합니다. 위쪽을 적어놓을까? 합리적 인간관. 쉽게 말해서 경제인 인간관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합리적 인간관. 인간을 이성적, 합리적, 경제적 존재로 바라봅니다. 적어놓죠.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그 내일은 1권과 3권을 동시에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1권 끄트머리랑 그 다음에 3권 처음을 시작할 거예요. 그 원래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들고 오면 되고 분책한 친구들은 1권과 3권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고전적 접근법. 자, 첫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렇죠? 자, 여기 첫 번째 등장 배경과 의미가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 표준이 없고 이런 비효율적 경영 때문에 등장한 거죠. 그렇죠? 자, 구체적인 내용 바로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한번 볼까? 첫 번째,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 작업 수행에 사용되는 도구, 작업 환경, 작업 절차 등을 표준화시켜서 뭡니까? 최적의 직무 수행 방식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과업을 달성한 사람한테는 고율, 달성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저율. 뭡니까? 두 번째,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했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직무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래서 직무에 딱 맞는 사람을 선발하고 거기에 맞게끔 훈련시켰습니다. 적혀있네요. 직무 연구에 의해서 설계된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고 나아가서 직무 조건에 맞추어서 훈련도 시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 관리할 때 가장 선결 조건이 뭐였지? 직무 관리였지. 그치? 여러분들 그 직무 관리가 서양에서는 바로 이때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그런 거. 그 다음 네 번째, 기능식 직장제도, 직능별 조직을 고안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작업의 특정 작업 부분에 대해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적혀있네요. 오늘날 야구단이 예를 들면 야구 선수를 총지휘하는 감독 외에도 추가적으로 투수 코치, 타격 코치, 수비 코치를 두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테일러 이러한 방식은 당시 19세기 말의 비효율적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엄청난 성과와 뭡니까? 아웃풋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 속도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죠.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 테일러의 관리로는 한마디로 기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죠. 그 밑에 생산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는 인간의 감정적 측면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후에 제기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점으로 인간의 너무 경제적인 부분, 즉 돈만 바라봤다는 거. 두 번째,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조건 직무를 잘게 쪼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차별임금제 도입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황에 따라 그 값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테일러. 됐습니까? 이해되죠? 핵심은 지금 다 짚어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드. 자, 여러분들 테일러가 이런 식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증명해내고 난 뒤에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테일러를 굉장히 추종하면서 테일러의 이러한 과학적 관리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냐? 포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포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드의 동시관리라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여러분, 포드의 동시관리 시스템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에요. 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탁 이동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때 동시에 탁 하죠. 그리고 다시 또 컨베이어 벨트가 탁 이동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탁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동시관리 혹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포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모든 생산을 3S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 3S 시스템은 첫 번째 뭡니까? 단순화, simplification. 두 번째, 표준화, standardization. 마지막으로 전문화, specialization.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작업의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S,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직무 전문화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 원래 직무 전문화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조그만한 일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할 때 원래 내가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요 정도 있다면 여기 하다가 그다음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내가 이동을 해야 돼. 그런데 이동하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컨베이어 벨트가 이동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동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뭐만 하면 돼? 똑같은 일을 반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직무 전문화를 더욱 세분화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이때 고안을 해냅니다. 사람을 완전히 기계로 만든 거죠. 여러분들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의 모던 타임즈인가? 그 영화 아시죠? 그게 뭐냐면 찰리 채플린이 하루 종일 볼트 조우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이것만 하다가 퇴근을 했는데 어떤 여성이 여기 가슴 쪽에 단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단추를 보고 뭐 하려고 합니까? 조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한테 뺨 맞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어느 시대 때를 풍자한 거냐면 포드 시대 때를 풍자한 거예요. 그 당시에 포드가 완전히 사람을 기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완전 부속품화시키죠. 그래서 포드는 이렇게 해서 뭘 완성하냐면요. 바로 어떤 물건의 대량 생산에 이걸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량 생산을 뭐로 했냐면 여러분 포드는 무슨 회사야? 그렇지. 그 포드라는 그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그 포드가 T형 자동차라는 생산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T형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하고 대량 생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했는데 가격은 어떻게? 낮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T형 자동차를 시장에 내놨더니 양질의 제품이 가격도 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폭발적으로 인기를 가고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래서 포드는 엄청난 돈을 벌고 난 뒤에 여러분들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면요. 약간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처럼 이렇게 우리들 모두 다 아직까지 얼마 안 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나면요. 이제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시험을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때 포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왜 기업 경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포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철학적인 생각 끝에 기업을 내가 경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그럼 봉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겠어요. 기업이 봉사를 한다는 것은 진짜로 자선 사업을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이거예요. 일단 모든 고객들한테 질 좋은 제품을 어떻게 싸게 공급하는 거죠. 이건 기업이 일종의 그 고객들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봉사인 거죠. 일단 봉사.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럼 그 많이 번 돈을 누구한테 많이 나눠줘야 된다? 우리 회사 종업원들한테도 많이 나눠줘야 된다. 그것도 일종의 회사가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는 일종의 봉사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 포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디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봉사주의.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드는 저가격 그리고 고임금을 실현합니다. 무슨 자동차로? T형 자동차로. 그래서 오늘날 포드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죠. 물론 지금은 뭐 완전 별로죠. 뭐 사실 미국 자동차 누가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은 별로긴 하지만 이 당시 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누구?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역시 포드 한번 보도록 하죠. 포드. 자, 여러분들 포드 보시면요. 자, 포드 시스템의 의미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이동 조립으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시키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면서 판매 가격 인하 등 경영 합리화를 도모한 게 이게 포드 시스템입니다. 자, 포드 시스템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난 뒤에 포디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네요. 포드의 경영 이념인 포디즘은 봉사주의 내지 저가격, 고임금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봉사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많이 번 돈을 종업원들한테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포드는 모든 제품을 굉장히 질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표준화시켜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3S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단순화, 두 번째 표준화, 세 번째 그렇죠 전문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끝. 포드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포드는 심지어 책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거 함께 세트로 기억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테일러랑 포드는 주황색으로 해놨죠. 왜? 요 두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서? 미국 사람이라서. 그렇죠?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 누가 등장했냐면요. 페요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페열. 자 지금부터 페요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페요의 이야기. 자 여러분들 페요는 테일러랑 완전 반대였어요. 페요는 태어날 때부터 슈퍼 초울트라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자 봐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냐면요. 그 당시는 산업화 초기였기 때문에 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일종의 석탄, 그렇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에 강원도에 뭐 있었어요? 탄광촌 있었잖아. 그치?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구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페요는 어떤 집의 자식이었냐? 바로 탄광을 소유하고 있는 집의 자식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전자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희 회장. 태어나 보니 우리 아빠가 건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자, 그럼 봐봐. 이때 왜 테일러를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을 했냐면 자, 봐요. 페요는 자, 여러분들 봐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면 당연히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가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되었을까? 정해지겠지. 당연히 무슨 일을 할까? 그렇지. 아버지 그 사업을 뭐 할까? 물려받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태어나면서 자기 일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밑바닥부터 들어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중견 관리자부터 들어갈까? 당연히 관리자부터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삼성에 와서 승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부터 했냐? 저처럼 사원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랑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재용아 이러면 큰일 나요. 사원부터 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뭐부터 시작했냐? 이사진의 가장 막내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뭐부터 시작했을까? 상무부터 시작해요. 상무. 완전 관리자부터 하는 거예요. 관리자. 그래서 상무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지금 현재 회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런 사람은 애초에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간다? 관리자로 들어가요. 그럼 봐. 페요를 자 여기 봐봐. 지금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거시적 관리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지? 미시적 관리론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 잘 봐요. 페요는 애초에 들어갔을 때 어디로 들어가? 관리자로 들어가.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이 회사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거시적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페요는. 그쵸? 그런데 테일러는 뭐로 들어가? 그쵸? 견습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밑에서 실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걸 무슨 관리론? 미시적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미시적 관리론, 이게 거시적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 사람을 거시적 관리론을 하는지 그 태생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자, 페요는 자기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더니 웬걸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페요를 관리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강조합니다. 관리자가 되면 기업은 필수적으로 6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6가지 활동을 관리자가 지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기술활동. 두 번째, 이게 여러분 기업이 운영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6가지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기술활동. 뭐냐? 생산. 그 다음 두 번째, 상업활동. 판매하는 거. 생산했으면 판매해야겠죠? 그 다음, 무언가를 생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재무활동. 자본을 조달해야겠죠. 돈을 빌려와서 생산하고 그 다음 판매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운영이 돼요? 사람이 여기 개입되잖아. 그래서 보전활동, 인적 자원을 유지, 보호하는 거. 그쵸? 그 다음 또 이런 전체가 잘 돌아가는지 뭡니까? 회계하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뭐 하는 거죠? 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총 몇 가지? 6가지 활동이 있어요. 참고로 1차 경영학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놓고 그래서 이 6가지 활동이 기업에 필요한 필수적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누가 분류했냐? 페요리 분류합니다. 그런데 페요는 이 6가지 활동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냐면 바로 관리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첫 번째 계획하고 두 번째 뭐예요? 그걸 실행할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휘해서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그죠 통제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거 1차 경영학의 이 순서를 묻는 것도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다고?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때 페이올은 6가지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관리 활동이라고 그랬고 관리 활동이 가장 중요해서 이 활동을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영학이 여기에서 태동돼요. 그래서 모든 경영학은 읽어보면 근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쭉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인사도 엄밀히 말해서 밑으로 쭉 보면 이 5가지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사 공부했을 때 맨 마지막에 뭐 했어? 인사, 감사. 그게 뭐예요? 통제. 그렇지? 그래서 이런 활동을 꼭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 인사할 때 뭐 이렇게 쓸 거 없으면 어떻게 쓰라 그랬지? PDS로 쓰라 그랬죠. Plan, Do, See. 여기 있네. Plan. 여기까지 do, 여기까지 뭐지? see. 이렇게. 그래서 이 활동이 그때 나온 겁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올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6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칙을 몇 가지를 제시했냐? 14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원칙 14가지를 제시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기본서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38페이지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올은 기업의 필수적인 주요 활동을 기술활동, 상업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보전활동, 회계활동, 그리고 관리활동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히 페이올은 관리활동을 기업의 성공의 필수적 활동으로 봤고요. 그게 뭡니까?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런 6가지 활동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워서 활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조직관리에 통하는 14가지 원칙입니다. 어떻게 알아? 분업화하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회사의 규율을 만들고 명령을 일원화시키고 지휘를 통일하라.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14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언제 외워라? 시험 직전에 외우면 됩니다. 지금 어차피 외워봤자 다 까먹어요. 14가지 원칙은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왜? 페이올이 물어봤을 때 이 페이올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노무사 시험에 1차 경영학에 이걸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페이올의 14가지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기억은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4가지 원칙. 알겠죠? 뭐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두 문자 따는 거. 뭐 분권, 규명, 뭐 지조, 공모. 모르겠네요. 넘어가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페이올의 평가 및 한계 한번 볼게요. 자, 페이올의 이론의 평가 및 한계. 페이올의 관리 이론은 우선 기업의 활동을 의미 있게 분리하고 합리성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리 과정과 관리 원칙을 내세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ne best way, 유일무이한 최선의 관리책은 몇 가지다? 딱 한 가지 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고전적 관리론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역시 뭡니까? 인간 소외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딱 규칙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알겠죠?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